갓도는 자신의 진으로 몸소 찾아온 사명당을 놀리듯 조선에서 봉오리라는 게 있소이까? 라고 묻자 사명당은 우리 조선에서는 장군의 머리를 금천금과 은만호를 주고 산다고 하니 이 어찌 봉오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승병장 사명당 유정편입니다. 1544년 중종때 태어나서 1610년 광개군까지 66세로 사셨다. 유정은 경상남도 밀양에서 임수성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임은규이고 본명은 유정, 당호는 사명당, 존경을 담아 사명대사라고 불린다. 유정은 일찍이 할아버지에게서 학문을 배우다가 인근에 이름난 황영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맹자를 배웠다. 14세 때 어머니가 죽고 15세 때 아버지가 죽자 황하산 직지사에 들어가 신목 화상을 스승으로 정한 다음 스스로 삭발하였다. 이때부터 큰 배움을 시작하리라 결심했던 것이다. 17세인 1561년 승과에 자원급제한다. 당시 문정왕후의 불교 장르 정책으로 승과가 있었고 과거장이었던 봉은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승려들로 붐볐다. 실제로 이 승과를 통해서 휴정과 유정 등 임진왜란 시기 승병을 이끈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유정은 이 시험에 급제 후 당대 이름난 박순, 이산해, 고경명 등과 같은 큰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후 직지사 주지로 지내다가 31세인 1575년 선종의 주사찰 봉우사의 주지로 추대되었으나 사양하고 평안도 묘향산 보현사의 서산대사에게 성종을 강의받고 크게 각성하였다. 유정은 서산대사의 문화에서 3년간 열심히 부심을 닦았다. 이때 서산대사의 문화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34세인 1578년부터 금강산 보덕사에서 3년을 지낸 후 활공산, 청량산, 태백산 등의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중생 구조의 참길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42세인 1586년 옥천 동암사에 자리를 정하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던 중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들이 다음날 하루아침 소나기에 뜰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문도들을 해산시키고 각자 수행하도록 이뤘다. 45세인 1189년 동암사에서 수행하던 중 뜻하지 않게 기축사가 일어나 이에 연루되어 강릉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강릉에 있던 유생들과 승려들이 모여 사명의 무고함을 청원하였고 사명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이후 금강산으로 들어가 3년간 수행이 정진하였다. 48세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외적의 횡포가 날로 대가자 사명은 금강산을 내려와 적장이 있던 고성으로 찾아갔다. 적장도 불교 신앙을 가진 자여서 무릎을 꿇고 앉아 사명을 맞이했다고 한다.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명은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는 내용을 글로 써서 전해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금강산 근처 외적들은 비교적 백성을 덜 죽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은 날로 격해져 급기야 임금이 평양맞아 떠자 의주로 옮기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산대사를 비롯한 각처의 승려들도 힘을 모으자 사명도 서둘러 금강산에 있는 승려들을 모아 분연히 일어나 걸기를 하자고 설파하였다. 이에 모두 호응하고 이들은 당시 임금이 있던 순안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각처에서 자원에 들어온 자들로 그 수는 수천 명이 되었다. 당시 승병의 총서를 맡고 있던 서산대사는 사명당이 승병을 이끌고 순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사명을 맞이하고 본인은 너무 늙어 힘이 없다면서 그에게 총섭의 직책을 물려주었다. 이후 명나라가 참전하게 되면서 1593년 1월 명나라와 협력하여 승병 2000여 명을 이끌고 평양성인 탈환의 전투 역할을 하고 그해 3월 서울 근교의 성각산, 노원평 및 우관동 전투에서도 크게 전공을 세우자 선조는 성교 양종 판사를 제수하였다. 이후 전쟁은 강화협상 쪽으로 흘러가고 조정의 명에 따라 사명은 50세인 1594년 울산에 있던 외장 가등청정을 세 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한다. 그러나 강화회담은 양측의 조건이 크게 달라 결렬되고 만다. 이때 갓도 기요마사와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갓도는 자신의 진으로 몸소 찾아온 사명당을 놀리듯 조선에서 봉오리라는 게 있소이까? 라고 묻자 사명당은 우리 조선에서는 장군의 머리를 금천금과 은만호를 주고 산다고 하니 이 어찌 봉오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갓도는 화를 내지 않고 호탕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일본에도 널리 퍼져 전후 사명당이 포석박을 위해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인들이 이 사람이 봉을 이야기했던 그 인간인가? 라고 입을 모았다 한다. 적진에 들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하기 힘든 것으로 사명당의 대범함이 잘 드러나는 일화이다. 이 일화가 선조에게 알려지자 선조는 크게 칭찬하고 상군의 지휘권을 맡으라 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사명당은 영남으로 내려가 패잔병을 소탁하고 팔공, 용기, 금호 등의 산성을 샀고
양식과 무기를 저축하였다. 군기 제조에도 힘을 기울여 활촉 등의 무기를 만들었고 투항한 왜군 조총병을 비변사에 인도하여 화학제조법과 조총 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사명당은 이후 산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53세인 1697년 정류재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장수 마기를 따라 울산 외성에 쳐들어갔으며 이듬해 명나라 장수 유정을 따라 순천 외성에서 공을 세워 가선 동지 중수수사에 올랐다. 60세인 1904년 1월 서산대사의 부음을 듣고 가던 중 선조의 명을 받고 급히 조정으로 가서 일본과의 강화를 위한 사신으로 일본을 다녀오라는 명을 받는다. 그해 8월 일본으로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8개월 동안 능숙한 수완과 외교적 노력을 하여 성공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었고 전라한테 잡혀간 3,500여 명의 동포를 데리고 이듬해 4월에 귀국하였다. 이에 대한 공로로 가이대부의 직위와 엄하를 하사받았다. 귀국 후 10월에 묘양산 보현사로 가서 서산대사의 영전에 절하고 그곳에서 2년간 스승에 대한 그리움을 다스렸다. 이후 치악산으로 들어가 수행을 계속하였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일화이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을 통일하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였다. 먼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명대사를 조롱하는 시를 보냈다. 돌멩이 위에는 풀이 살기 어렵고 방에는 구름이 일어나기 어려운데 그대는 어느 산에 이름 없는 새이기에 감히 봉황이 노는 무리소에 찾아왔느냐. 그 시를 보고 사명대사는 즉석에서 붓을 잡아서 나는 본래 청산의 학이어서 항상 오색찬란한 구름 위에 놀았는데 하루아침에 구름과 이슬이 사라져서 한낮 들새의 무리 속으로 잘못 떨어지고 말았구나. 상대의 위세에 위축함이 없이 멋진 문장을 즉석에 짓는 것을 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하여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큰 인물임을 안 도쿠가와는 순조롭게 강화했다고 한다. 64세인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궁궐 밖에서 엎드려 통곡하였고 이어 즉위한 광해군은 사명당을 불러 소원을 물어보았다. 별다른 소원이 없자 합천 해인사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명당은 해인사 옆에 작은 절 홍제암을 짓고 제자들에게 설법하였다. 그가 병이 있음을 전해들은 광해군은 의의를 보내고 약을 지어 보내면서 지방 수령들에게 대사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명당은 1610년 8월 26일 설법하고 결자 보좌한 채 홍제암에서 입적하였다. 향년 66세였다. 그의 입적을 전해들은 광해군은 그의 입적에 매우 슬퍼하니 승리하게 나라 조선에서 왕에게 이렇게까지 대우받았던 승려도 없었을 것이다. 입적 후 화장한 사리는 합천 해인사 인근의 홍제암에 안치되었고 표충사에 배양되었다. 합천 해인사 홍제암에 가면 사명대사 석장비가 있다. 이 비석은 일제강점기인 1943년에 일본인 합천 경찰서장이 4조각으로 깨뜨렸던 것을 1958년 수리하여 현재 위치로 옮겼다. 비문은 흑윤이 지었는데 문장이 뛰어나며 행적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뒤편 언덕에 가면 사명대사 사리를 모신 성탑이 있다.